경제 트렌드 2019 2019년 큰 변동성에 맞서게 될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참 무모하고 허망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더구나 누구나 다 벌고 싶어하는 돈과 관련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 내용을 말과 글로 공개하고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천연과도 같은 일이다. 우리 세 사람은 2017년에 함께 출간한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이어 이 천연 같은 일을 자의반 타의반 또 하게 되었다. 큰 명예를 얻을 일도 아니고 큰 돈이 생길 가능성은 더욱 없는 일인 줄 다 알기에 한참 동안 왜 이런 무모한 일을 한다고 했고 하물며 논의를 하고 있는지 몇 번이고 되물었던 기억이 난다. 시장이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을 때였을 것이다. 나이가 50을 훌쩍 넘으니 맞췄다고 열광하지도 않고 틀렸다고 큰 상처를 입지도 않게 되었다. 달관했다기보다는 짧지 않은 이력이 만든 심리적 보호막을 각자 갖춘 결과일 것이다. 다만 아직도 갈증을 느끼는 것은 과연 무엇이 세상을 움직이고 또 무엇이 자산의 가격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이다. 나아가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나름의 세계관을 갖추고 살았노라고 유언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이 더욱 간절해진다. 돌이켜보면 2018년은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하락 모멘텀을 경험한 기간이었다. 연초부터 세간의 화제가 됐던 이른바 가상화폐는 어느 사이인가 그저 한 시절을 풍미한 철진한 아이돌 스타 같은 존재가 되어 있고 끝도 없이 오를 것 같던 부동산은 그때 그들은 왜 그 아파트를 평당 1억이나 주고 샀을까라는 소설 제목 같은 기사처럼 후유증을 낳고 있다. 대부분 독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주식은 어떤가? 연초부터 전인 미답의 상승세를 타더니 결국 2600포인트를 넘어서 3000포인트 시대가 열린다고 열광한 게 엊그제 같더니 연말로 오면서 2000포인트 붕괴라는 참담한 결과를 보기도 했다. 단기간에 지수의 하락세가 이 정도였으니 대부분 투자자들의 속사정이야 불문가지였을 것이다. 경제는 어떠한가? 어떻게든 3% 성장을 한다던 정부는 결국 저성장의 책임을 묻는 인사를 해야 했고 2019년엔 2% 초반이면 선방이라는 어두운 전망 일색이다. 정말 2018년은 금융위기 이후 10년 가까이 지속된 자산 가격 상승기의 종지부를 찍는 하락 모멘텀의 시기였을까? 아니, 하락 정도가 아니라 매 10년마다 계속된다는 위기의 시발점일까? 이에 대한 우리 세 사람의 생각은 사뭇 다르다. 다들 아는 처지고 점잖은 체면에 핏대 올리며 목청을 높이지는 않았으나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면서 전에 없이 혼잣말을 많이 한 걸 보면 지난 2017년보다 훨씬 더 예민해져 있었던 것은 사실인 듯하다. 그래서 어쩌면 읽는 이로 하여금 이번 토론과 논쟁이 다소 거칠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세상과 시장이 거칠어졌기에 그렇다고 그저 시대와의 공감이라고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 각자의 전망이 맞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그저 별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틀리더라도 세상이 정상적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자산시장도 회복세를 갖추기를 바란다. 동료들과 이웃들이 힘든 것을 보는 것이 더 힘든 나이가 되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 우리의 이 소박한 대화와 글이 예상되는 큰 변동성에 맞서게 될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참고서가 되었으면 한다. 이후에도 우리는 방송과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속도감 있게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2017년에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책을 함께 내면서 2018년 경제와 자산 시장을 전망을 했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맞추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틀리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제목이 상징했던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함의된 시각은 어쩌면 2018년 한 해를 가장 특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어젠다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2019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과연 세계 경제와 자산 시장은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과연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2017년 말에 했던 전망이 어떤 방향성에서 부합됐고 또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솔직한 회고를 하며 시작해 봅시다. 지금 현재 자산시장의 성격 규정과 지난해 전망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2017년 당시 토론의 초점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사실과 그 영향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자연스럽게 책 제목처럼 인플레이션으로 모아졌고요. 흔히 말하는 소비자 물가와 같은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자산 인플레이션, 즉 자산 가격의 팽창이 키워드였죠. 특히 미국의 통화 정책이 세계 자산 시장에 우호적 환경을 제공할 것이란 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실제로 2018년을 돌이켜보면 세계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강한 경기를 연출했고 자산 시장도 호황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연중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음이 있기는 했습니다. 신흥국의 외환시장 불안이나 최근의 미중 무역 분쟁 이슈, 그리고 연초와 연말에 터진 미국 증시발 세계 증시의 발작 현상까지 파열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가와 집값, 국제 유가 등 이른바 인플레이션과 친한 자산들의 가격은 아직 장기 추세상 상승 틀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필두로 각국 통화 정책은 긴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경제 우등생인 미국의 경기가 아직은 괜찮습니다만 과연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측 기관들이 2018년 미국 경기를 피크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 격차나 불균형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모두에게 익숙했던 자산시장 환경이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대한 잠재 위험은 없는가? 기업 이익이나 실물 경기와 같은 기본 체력이 선수의 활동을 얼마나 더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 앞으로 날씨는 과연 괜찮은 것인가? 예기치 않은 폭풍이나 한파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관점에서 냉정한 분석과 전망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저희들의 이번 토론의 초점은 지금까지와 현재가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한 앞으로의 미래가 되어야 하겠죠. 저는 지금 시점에서 경기와 금융시장을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고 싶어요. 사실 경기와 금융, 이 둘은 서로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처럼 세계 유동성이 팽창할 대로 팽창한 상황에서는요. 만약 경기가 점점 기우는 상황이라면 금융 환경도 예기치 못한 곳에서 파열음을 낼 것이고 경기는 그럭저럭 버티는데 금융 환경이나 유동성 쪽에서 뭔가 뒤틀림이 생기면 경기나 기업 실적도 꺾일 것입니다.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죠. 단도직입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체력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날씨도 썩 좋지 않다고 봐요. 1년 전에 비해서요. 저기압에 먹구름이 조금씩 모여들어 태풍으로 발전하듯 금융 환경에 어두운 그늘이 들이우면 순식간에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앞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위험을 직시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꼭 봐야만 하는 위험들을 가능한 한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향후 자산시장의 진짜 특성과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한 진지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1년 동안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저희가 예측한 부분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가장 생각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역시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혹은 현재 미중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역 분쟁이 이 정도로 격화될 줄은 몰랐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략 2018년 2, 3월경부터 불거져 나왔던 이 이슈가 그 이후에 전 세계 자산시장, 특히 우리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큰 암운을 들이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번 토론에는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글로벌 경제가 때론 좋아지고 때론 나빠진다는 경기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이클의 저점은 2016년 2월이었습니다. 그때 달러화 강세, 유로화 및 엔화 약세 속에서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환율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2월에 상하이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계기로 달러화 강세를 낳는 미국의 금리 인상 중지, 유로화와 엔화의 약세를 낳는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의 금리 인하 중지, 그리고 신흥국의 통화 가치 절하 중지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초에 폭락하던 주가가 급 반등했고 실물 경제도 2월에 바닥을 찍고 글로벌하게 좋아졌습니다. 사실 2015년에는 2016년에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위기감이 컸는데 국제 공조, 특히 미국과 중국의 합의로 침체를 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2015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합의 이후에 미국이 1년간 금리 인상을 안 하죠. 그리고 달러와 강세를 유발할 수 있는 일본과 유럽의 마이너스 정책도 중단시킵니다. 합의하에. 그렇게 하면서 실물 경제가 최악을 피하고 자산시장 전반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글로벌 저금리 기조는 계속 유지하고 금리 인상하던 미국도 중단했고 달러와 강세도 중단됐고요. 그러니까 신흥국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죠. 그런데 2017년 10월에 들어서 실물 경제 전반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고 그 이후 1년간 완만한 둔화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대부분의 주식시장은 2018년 1월에 고점을 기록했는데요. 미국만 유일하게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지고 주식시장도 가을까지 계속 오릅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지켜봐야 할 것은 세상이 쪼개졌다는 것입니다. 신흥국,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으로요. 이제 하나의 글로벌 경제는 없다는 것이죠. 그 핵심에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있습니다. 2016년에도 그랬지만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려면 국제 협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세계가 분열되고 대립하면 이번 경기 둔화가 다시 회복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경기 둔화가 침체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미중 갈등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꽤 오래됐습니다. 2011년 당시 국무장관이던 힐러리 클린턴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피봇 투 아시아를 선언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초에 한번 봉합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미중 갈등이 다시 악화되는 단계입니다. 전 처음에 중국이 표면상 양보하면서 실리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가 워낙 세게 치고 나오는 사람이고 미국이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군사적 대립이나 경제와 무역 정책 등에서 거의 전면전에 가까운 압박을 할 수 있거든요.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 발언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양보하는 척하면서 실리를 취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봤는데 지난 몇 달 동안의 경과를 보면 중국도 물러서지 않겠다, 미국이 그렇게 나온다면 맞서겠다, 이런 자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GDP를 합치면 전 세계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이런 두 나라가 협력하지 않는데 글로벌 경제가 회복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겠죠. 중국이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첨단 미사일을 보면 중국으로서는 몇 년만 더 버티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시장이 쪼개지면서 동조화가 아니고 탈동조화가 나타납니다. 미국은 중국을 자신의 공급 체인에서 떼어내고 있고 혼자 경제 성장하고 혼자 금리 올립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달러와 강세로 연결되면서 신흥국에서 자본이 유출됩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신흥국 여러 나라에서도 자본 유출을 막으려고 마지못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그러니 경제가 더 어려워지죠. 선진국도 신흥국도 이유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 저금리 시대는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2017년 말에 저는 주로 트럼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트럼프 집권 이후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트럼프의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언론인 혹은 정치인들마저도 그가 그렇게 큰 변수가 될까? 그냥 일시적이거나 그러다 말 변수로 잠깐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정도로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그건 트럼프가 사실은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굳이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트럼프와 같은 정책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미국과 세계 경제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트럼프의 시대를 트럼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 시각을 바꿔야만 경제와 자산 시장을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도 방송을 하고 있고 두 분도 리포트를 많이 쓰시니까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2017년에 트럼프를 언급했던 빈도와 2018년에 트럼프를 언급한 빈도가 최소한 2배 이상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트럼프의 영향력은 훨씬 더 커져 있고 세계 경제가 맞든 틀리든 트럼프를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2019년에도 혹은 2020년에도 우리는 트럼프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것은 2016년은 트럼프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고 2017년은 트럼프에 대해 오해한 상황이었는데 2018년은 트럼프에 대한 윤곽을 잡은 해였다는 겁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또 많은 평론가들이 트럼프에 대한 평가를 대중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는 그저 회피와 희화의 대상이었어요. 트럼프를 진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나? 그러다 말 텐데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2018년 들어서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간의 갈등도 사실은 트럼프가 만든 게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2위 국가 때리기라는 분석을 많이 하죠.
예전에는 뭐 그럴 수도 있는 하나의 음모론 같은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일반화돼 있어요. 그런 분석의 틀이라는 게 트럼프의 등장 이후에 훨씬 더 명확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그저 우연히 돌출된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그 나름의 역사적 의미와 역할이 있다고 인정하는 계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8년에 대한 평가도 사실 트럼프의 경제, 외교, 안보 정책의 틀 안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2019년도 훨씬 더 트럼프 디펜던트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과연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이란 무엇인가, 또 그의 목표는 달성될 것인가가 2019년 전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의하는 트럼프가 만들고자 하는 경제는 미국을 버블로 몰아가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전임자인 오바마 시절보다 잘 살게 되었다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낙관적이 되어야만 트럼프는 재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법은 명확합니다. 일단 고용은 완전 고용인 상태에서 물가는 안정적으로, 집값과 주가는 상승 추세를 지속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의심스러운 상승이 아니라 대부분이 더 많은 미래를 꿈꾸고 더 탐욕적인 상태가 되어야만 트럼프의 흠결은 가려질 것이고 그의 역사적 소명이 부각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 소명이라는 게 버블인데도 미국인들, 아니 전 세계인들이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상황, 더 정확히 말해서 감지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트럼프는 연출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버블이 생기기 전이고 버블이 생기고 있으나 버블이 임박했다고 느끼기에는 아직 갈 길이 좀 남아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아르헨티나나 터키 같은 나라를 빼고 보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아직 질서정연하죠. 미국만 하더라도 상당히 정교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고 향후 스케줄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자산시장에 대해서 버블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격화로 인한 실물 경제에 대한 타격도 걱정하는 듯이 급속도로 세계 경제를 훼손시킬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제가 보는 2019년의 시장은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두려운 미래에 대한 것 때문이라도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그들 내부에서 경기를 살리려는 에너지들이 작동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긴장 관계 안에서 색다른 경제 상황과 산업의 재편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한국 경제에도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경기가 좀 걱정됩니다. 미국 경기는 그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호황이었고 중국은 경기가 계속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경기 둔화 조짐이 이미 뚜렷하고 가장 좋다던 미국도 이제는 경기 감속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기업 이익도 그간 반도체와 신경제 산업은 좋았지만 전통 산업의 기업 실적은 그저 그랬습니다. 이제 신경제 산업의 이익 정만마저도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산 가격과 실물 경기 격차가 벌어져 있는 금융 불균형 상황에서 지난 수년간 실물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너무 많이 공급되어 오던 글로벌 통화 유동성이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산 가격의 팽창 현상, 즉 리레이팅이 주춤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세계 경기는 사실 지난 2010년, 2011년경부터 급격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이때가 바로 중국이 고도 성장에서 중저성장기로 변하는 시기였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 격차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제조업 경기와 민간 소비 모두 미국 등 선진국은 더 좋아지고 신흥국은 내리막을 걷습니다. 3년 전, 그러니까 2016년경부터 신흥국 경기가 선진국 경기를 추종하기 시작합니다만 그 회복의 탄력이 그리 강하지는 않습니다. 선진국은 돈을 적시에 마음껏 풀어 그 효과를 누리지만 신흥국은 성장 동력도 떨어지는 데다 달러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등 양극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 경기 격차의 주된 이유는 혁신 성장 기업의 유무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에는 이런 혁신 성장 기업이 별로 없고 중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아직은 낮습니다. 최근 10년간 미국의 혁신 성장 기업들은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세계 경기는 미국과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완전히 극명하게 나뉘어졌습니다. 세계 경제는 2018년을 피크로 점차 둔화될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나 일본도 성장률이 낮게 전망되고 있고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경기의 맞바람이 만만치 않게 불고 있다고 봅니다. 세계 교역 증가율도 2017년 5.2%에서 2018년은 4.2%, 2019년에는 4.0%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세계 경제는 최소 밋밋한 둔화, 자칫하면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듯합니다. 저는 구조적인 장애물들이 세계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형국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돈은 너무 풀렸고 자산 가격은 실물에 비해 너무 올랐고 전 세계의 빚은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과 너무 많이 벌어진 실질 성장률은 물가 압력을 높이고 이는 부채 조정에 어려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신경제도 마냥 요술방망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 세계 경제의 두 축 모두 세계 성장 기여도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선진국의 세계 성장 기여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소비와 상품 수입이 줄기 때문이고 신흥국의 세계 성장 기여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수출과 설비 투자 감소 때문입니다. 둘 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꼭 무역 분쟁이 아니더라도 예전처럼 선진국이 신흥국 물건을 더 많이 수입해 초과 소비를 늘리고 신흥국은 그 돈으로 설비를 늘려 초과 생산한 재화를 수출하는 구도가 더 이상 잘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거시 환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전망을 풀어가는 게 지혜로울까요? 자산시장과 투자 관점에서요. 단순화해서 보면 저는 달러가 판단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 경기나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달러 수요가 늘죠. 앞서 이야기한 미국 경기와 세계 경기의 양극화도 달러 강세 요인의 하나입니다. 금리 차나 통화 긴축 강도의 차이, 자산 시장의 성과 차이도 그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달러가 일종의 세계 모순 지표, 불편 지수, 차별화 지수라고 봅니다. 선진국의 경기 호황에 따른 신흥국의 낙수 효과가 예전보다 크지 않은 점도 달러를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죠. 세계 곳곳에 쌓인 막대한 빚도 세계 경제의 선순환을 방해할 뿐 아니라 달러의 원활한 순환을 저해합니다. 국가 이기주의와 지역 분쟁도 안전 통화인 달러를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사실 달러는 유동성을 실어 나르는 캐리어이자 자본 이동의 결과물이기도 하죠. 저는 2019년에 달러가 신흥국 통화에 대해 여전히 강세 기조를 띨 것으로 봅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릴 때까지는요.
옛날 명동 사채시장의 고리대금을 달러 빚이라 했는데 지금 전 세계가 달러 빚에 시달리고 있죠. 2019년에는 더 점입가경이 될 것입니다. 저는 2019년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올리는 대로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반대로 금리를 올리지 못할 정도로 세계 경기가 약하면 이 또한 위험 회피 성향을 반영해 달러가 강세로 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달러가 잠시 약해질 수는 있지만 추세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향후 수년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줄고 동시에 통화량도 줄기 때문에 신흥국의 달러 조달 여건은 쉽게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마구 찍어낸 달러 유동성이 지구촌 금융시장을 맴돌면서 자산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유발하고 이따금씩 그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달러는 발작을 일으킵니다. 달러가 많이 발행돼 달러 가치의 희석 요인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달러 가치는 오히려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달러가 본질 가치를 따라 떨어질 때면 간헐적으로 세계 자산시장은 놀라운 과열과 거품을 뿜어냅니다. 그러는 사이 세계 과잉 유동성과 부채는 계속 늘어만 가고 국가 간의 소득 분배는 더욱 나빠집니다. 선진국은 자기들의 달러 발행 비용과 부채 비용을 신흥국에 전가시키는 데 선수입니다. 제 시각이 약간 삐딱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적어도 2019년은 세계 경기의 새로운 선순환 속에 글로벌 자산 가격이 곧바로 크게 들썩일 만한 환경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